제 나이 69, 신미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그날만 아니었다면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날의 기억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20년 넘게 혼자 자고 있지만 아직도 가끔 옆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허전함도 잠시 이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무얼 해먹을까? 부엌으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장을 봐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된장찌개에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을 해먹기로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었죠. 아이고,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 하면서도 왜 이리 각박해지는지 혼잣말을 하다 문득 아들 송태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한 아들이 보고 싶어지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설날 때 잠깐 들렀다 간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주방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문득 송태네 동네 생각이 났어요. 거기 있는 큰 공원에서 산책하면 참 좋겠다 싶었죠. 맞다. 오늘 송태네 근처 시장에 할인 행사한다고 했던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광고가 생각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따라 꼭 가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침 며칠 전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만들어가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 오늘은 송태네 동네에 가볼까? 결심을 하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무얼 입을까 고민하다 송태가 작년 생일 때 사준 옷을 골랐어요.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나 하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이래봬도 아직 70도 안 됐는걸. 정정하다고. 집을 나서며 마당에 있는 화분들에 물을 줬습니다. 제가 직접 가꾼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대문을 나서는데 옆집 할머니가 마침 지나가셨습니다. 어머, 미자 씨, 어디 가세요? 아, 순자 씨. 네, 아들네 동네에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아이고, 좋겠어. 전 아들이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봐요. 순자 씨의 말에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애써 웃으며 인사를 나눴죠.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송태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어요. 항상 씩씩하고 밝았던 우리 아들.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유치원에 처음 가던 날, 대학에 합격하고 좋아하던 모습,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송태, 요즘은 왜 이렇게 바쁜 걸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찾아와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요즘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어요. 전화해도 항상 바쁘다며 짧게 끊곤 했죠. 시장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갔어요. 송태가 좋아하는 반찬 재료들을 샀습니다. 문득 송태 회사가 근처라는 게 생각났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볼까?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어요. 전화기를 꺼내 송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슴 떨리게 울렸어요. 네 번째 울릴 때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송태야, 엄마야. 지금 너네 회사 근처에 왔는데 혹시 점심시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송태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송태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어요. 그냥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오랜만에 우리 아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죄송한데 오늘은 좀 바빠서요. 점심도 회의하면서 먹어야 해서. 송태의 목소리에서 미안함보다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보자. 네,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허탈감과 서운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거리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던 그때였어요. 길 건너편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기 서 있는 사람 송태 아닌가? 그렇게 바쁘다던 아들이 웬일로 저런 곳에 있는 걸까요? 호기심에 잠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레스토랑에서 나와 송태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송태가 그 여자를 끌어안고 입 맞추는 모습.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송태야. 힘없이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정신을 잃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제 삶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큰 후회와 아픔을 겪게 될지를. 정신을 차렸을 때 제 귓가에 들리는 소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신히 눈을 떴더니 낯선 젊은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긴 어디? 제 목소리가 믿기지 않을 만큼 가냘프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습니다. 송태와 그 여자,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숨쉬기 힘드세요? 구급대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고개를 저었어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마음의 고통이 더 컸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고
일시적인 스트레스성 실신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문득 핸드백에서 울리는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분이 가져다 주셨는데 발신자 이름을 보고 놀랐습니다. 송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송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저 위선적으로 들렸어요. 난 병원에 있단다. 네, 병원이요? 무슨 일이세요? 송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길에서 쓰러져서 구급차로 왔어. 어머니,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점심때는 그렇게 바쁘다더니 이제 와서 무슨 올 필요 없다. 넌 바쁘잖아. 회의한다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태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할 거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됐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끊고 나서야 제가 소리를 질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던 제가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문득 딸 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송이에게는 알려야 할까? 고민 끝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송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송이야,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역시 우리 딸은 날 잘 알아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지금 병원에 있어. 네,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송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길에서 쓰러졌어. 큰 건 아니래. 근데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송태의 일을 말해야 할지.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송이에게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또다시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왜 이리 쓸쓸해 보이는지. 1시간쯤 지났을까 병실 문이 열리며 송이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송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러시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송이야, 오빠 얘기 좀 할게.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송태에게 전화했던 일, 그를 본 일, 그리고 그 여자와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듣는 송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말을 마치자 송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송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송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됐어요. 오빠를 믿고 싶은 마음. 저도 그랬으니까요. 송이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게 오해일 리가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이는 한동안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오빠한테 연락해 볼게요. 송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송태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분노와 실망,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오빠, 송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송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거예요? 송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어떠셨어요? 송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위선적으로 들렸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 당연히 걱정해야죠. 송태의 말에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들, 네가 무슨 아들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송태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다 봤어. 네가 그 여자와 있는 걸. 그렇게 바쁘다더니. 회의한다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송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게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뭘 설명한다는 거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며느리 보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송이가 송태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제발, 이제 그만해. 송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절 감시하신 거예요? 제 사생활을 왜 간섭하시는 거냐고요? 송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감시라고? 간섭이라고? 난 그저 너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으면 연락하셨어야죠. 왜 몰래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송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연락했잖아. 네가 바쁘다고 거절했잖아.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바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송태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송이가 그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평생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이제 와서 내 삶을 살겠다는데 왜 간섭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잖아. 더 이상 네 얼굴 보기 싫어. 송태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가죠. 근데 병원비는 누가 내실 건가요? 어머니가 내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내야 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이 못된 자식아, 당장 나가. 송이가 소리쳤습니다. 송태는 마지막으로 한 번 저를 노려보고는 병실을 나갔어요. 송이가 제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혈압 오르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송태의 말들이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생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병원비는 누가 내실 건가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송이는 밤새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송이의 따뜻한 손길이 제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주무세요. 송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이 안 와, 송이야. 그래도 좀 누워 계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송이의 말에 겨우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지나온 날들을 되새기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라.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퇴원 준비를 하는 동안 송이가 제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송이의 존재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시면 제가 며칠 동안 함께 있을게요. 송이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아니야, 송이야. 넌 네 일이 있잖니.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송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자식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둡고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일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는 제 삶을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제게 마치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생 살아온 이 도시가 이렇게 차갑고 무심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송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어머니,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송이가 제 손에서 가방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송태가 생각났어요. 예전에는 항상 제 짐을 받아들곤 했었는데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적막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송태의 대학 졸업식 사진, 송이의 첫 직장 입사 사진, 모두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충동적으로 사진들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송이가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이는 말없이 제 곁으로 다가와 부서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송이야, 네, 어머니. 난 어떻게 해야 하니? 제 질문에 송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모든 게 그대로였던 거죠. 이제 나 하나만 챙기면 되는구나. 쓸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새벽녘 잠들지 못한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송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송태의 목소리는 취해서 전화한 것 같았어요. 넌 뭐가 잘못된 건지 알기나 하니?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꼬여버린 것 같아요. 송태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 네 인생이 꼬였구나. 근데 난 어떻고? 내 마음은 어떨 것 같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니? 넌 이미 네 선택을 했잖아. 무슨 낯으로 며느리 얼굴을 볼까?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송태의 목소리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어요. 송태야,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 있던 신뢰는 무너져 버렸어. 어머니, 이제 그만 자러 가렴. 술 깨고 나서 다시 생각해봐. 네가 정말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싹 텄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겠다고요.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송이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했어요. 송이의 목소리에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 식사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기운 내셔야 해요. 송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음식 맛이 느껴졌어요. 송이야, 네, 어머니. 난 결심했어. 송이가 궁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난 그저 너희들을 위해 살았지. 하지만 이제 내 인생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송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신 결정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딸.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을 설치며 고민했어요. 이대로 계속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송태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어느 날 아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를 내렸습니다. 송이야, 나 고향에 돌아가려고 해. 아침 식사를 하던 송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고향이요? 그래,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너희 아버지와 처음 만난 곳, 거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송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정말 그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응, 그럴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나고, 송태 생각나고, 이제는 정말 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송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이해와 지지의 눈물 같았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고향으로 가는 거 도와드릴게요. 근데 오빠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또 한 번 무거워졌습니다. 송태와의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난 송태를 만나고 싶지 않아. 너가 대신 전해줄 수 있겠니? 송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오빠한테 말할게요. 근데 어머니 정말 이대로 관계를 끊으실 건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송태도 자기 삶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송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뜻을 오빠에게 잘 전달할게요. 그렇게 제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송이의 도움으로 며칠 후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 문득 송태의 어린 시절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아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눈물이 흘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니까요. 송이는 제가 고향으로 떠나는 날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송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 꼭 행복하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우리 딸. 넌 여기서 열심히 살아. 엄마는 너가 자랑스러워. 기차에 오르며 뒤돌아보니 송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구나. 그 생각에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제 마음은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고향 기차역에 내리자 오랜만에 맞는 공기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길, 첫사랑과 손잡고 걸었던 강변.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하면서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미자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제 오랜 친구 영숙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오랜만이야.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포옹 하나로 지난 세월의 그리움과 아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의 집에 도착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영숙이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미자야, 여기도 좋아. 힘내. 영숙이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영숙이가 동네 친구들을 불러 모아 저를 위한 작은 모임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어요. 미자야, 우리가 있잖아. 함께 힘을 내보자.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집을 얻어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꿈꾸던 걸 해볼 시간이야.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웃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요령을 익혀갔습니다. 미자 씨 이렇게 하면 토마토가 더 잘 자랄 거예요. 옆집 할머니의 조언을 들으며 정성껏 채소를 가꾸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손으로 기른 채소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확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었죠. 와, 미자 씨가 만든 김치 정말 맛있어요. 이웃들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이렇게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쌓여갔어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채소들에게 말을 걸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수다를 떨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미자야, 요새 표정이 밝아 보여. 영숙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조금씩 행복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가끔 송태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텃밭으로 나가 흙을 만지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텃밭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비록 늦은 시작이지만 이제부터가 제 진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나. 이제 막 시작된 제 인생 2막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가 고향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텃밭의 풍경도 변해갔어요. 그동안 송이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곳 생활은 어떠세요? 송이가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물었습니다. 좋아. 이렇게 사는 게 참 행복해. 제 대답에 송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는 함께 채소를 따고 김치를 담그고 동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송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송이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이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어요. 송이야,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송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빠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순간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송태 얘기를 듣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무슨 일이니? 오빠가 이혼 소송 중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덤덤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래, 결국 그렇게 됐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송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이제 난 송태의 선택에 상관하지 않기로 했잖니. 하지만 어머니, 오빠가 많이 힘들어한대요. 술도 자주 마시고. 송이의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미의 마음은 역시 쉽게 변하지 않나 봐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송이야, 네 오빠도 이제 어른이야.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야. 네, 알겠어요, 어머니. 송이는 조금 서운해 보였지만 제 뜻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송태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제는 그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송태야, 네 인생이니 네가 선택한 대로 살아가렴. 엄마는 이제 너의 행복만을 빌어줄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새로 피어난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가 주인공이에요. 아들의 소식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송이는 그날 오후 서울로 돌아갔어요. 배웅하면서 말했습니다. 송이야, 송태 걱정은 하지 마. 송태도 언젠가는 자기 길을 찾을 거야. 넌 너의 삶에 충실하렴. 네, 어머니, 알겠어요. 송이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제야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텃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나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참 소중합니다. 송태의 일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도 제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은 것 같아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태자입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 노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지방에서 살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제 나이가 50이었으니 아직 젊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농사를 혼자 감당하기엔 힘에 부쳤고 집안일도 혼자 하려니 벅찼죠. 하루는 첫째 딸 미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서울로 오세요. 여기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처음엔 고향을 떠나기 싫다고 했죠. 하지만 둘째 아들 민수도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가 모실게요. 자식들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들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고향을 떠난다는 건 제 인생의 큰 부분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남편이 나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 선명히 기억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결심했어요. 서울로 가기로 한 거죠. 결국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들 민수의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았죠. 처음 서울에 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높은 빌딩들, 복잡한 지하철, 끝없이 이어지는 차들.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어요. 첫 며칠 동안은 집에서 나가기도 무서웠어요. 창문으로 바라보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외국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수와 미래, 그리고 손주들이 자주 찾아와 주었어요. 그들 덕분에 조금씩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혼자 지하철을 탔던 날을 잊지 못해요. 복잡한 노선도를 보며 한참을 고민하다 겨우 탑승했는데 내릴 곳을 지나쳐 버렸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 도와주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서울 사람들도 따뜻하구나. 점차 적응해 가면서 서울 생활의 장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과 가까이 살면서 손주들도 자주 볼 수 있어 행복했답니다. 특히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곤 했는데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또 서울에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박물관도 가보고 미술관도 가보고 고향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공연도 보러 다니고 때로는 야외 나들이도 갔어요. 물론 힘든 점도 있었어요. 고향의 넓은 집과는 달리 작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답답할 때가 많았죠. 또 시끄러운 도시 소음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할 만큼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 그것은 제게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었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즐거움도 컸어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 전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산책을 나갔죠. 날씨가 좋아서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걸어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큰 길을 건너야 했는데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라고요. 눈이 마주쳤을 때 저도 놀랐지만 운전자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끼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다음 순간 제 몸이 허공을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죠. 온몸이 아팠지만 특히 다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구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복합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받고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아들 민수와 딸 미래가 번갈아 가며 병간호를 해주었죠. 퇴원 후에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 후로 걸음이 불편해졌답니다. 예전처럼 산책을 가거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어려워졌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제약이 생겼죠. 아들 민수가 저를 극진히 돌봐주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휴가를 내고 데려다 주었죠.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때문에 자주 휴가를 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한 번은 이렇게 말했죠. 민수야, 너는 회사 일에 전념해. 엄마는 혼자서도 병원에 갈 수 있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딸 미래도 자주 찾아와 주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저와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미래에게도 가정이 있고 일이 있는데 자주 와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고 이후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어려워졌죠. 혼자서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큰 도전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주변 이웃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옆집 김할머니는 자주 반찬을 갖다 주셨고 아래층에 사는 이 아저씨는 제가 외출할 때 엘리베이터까지 부축해주곤 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식들이 보여주는 관심과 사랑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답니다. 손주들도 자주 와서 할머니를 위로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의 인생에 제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자꾸 들었죠.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하게 밀려왔어요. 그래서 재활에 더욱 열심히 매진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서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이 탓인지 회복 속도가 더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져 갔어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집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저를 데리고 동네 공원에 나갔어요. 휠체어를 타고 나간 거였죠.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밖에 나가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푸른 나무들과 맑은 공기,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힘들지만 조금씩 걸어보려고 노력했고, 집안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했죠. 물론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제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이 생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어요. 특히 민수에게요. 그 아이는 자주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장을 받아주고 청소도 해주었죠. 처음에는 그의 도움이 고마웠지만 점점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민수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죠.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쉬세요. 민수의 효심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민수 인생에 제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죠.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조금 어색한 표정이었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민수 오빠가 최근에 회사에서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 중요한 회의를 몇 번 빠졌대요. 영희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걱정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의 경력에 제가 방해가 되고 있었던 거죠. 미안하구나, 영희야. 내가 민수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린 건 어머님께 죄송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날 이후로 더욱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퇴근 후에 찾아올 때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항상 웃으며 저를 챙겼죠.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많이 아프진 않으세요? 괜찮아, 민수야. 너는 어때? 회사 일은 좀 어떠니? 네, 다 잘 돼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수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분명 힘들 텐데 저 때문에 내색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딸 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는데 미래도 요즘 많이 지쳐 보였어요. 제가 자식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죠. 이웃들의 눈치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자 씨, 아들이 참 효자네요. 맨날 와서 돌봐주고 가정이 있을 텐데 엄마를 잘 챙기네. 우리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나 때문에 민수가 저렇게 소문이 나는구나. 회사 일에 지장이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점점 더 우울해져 갔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기 시작했죠. 민수야, 나 혼자 갈 수 있어. 넌 회사 일에 전념해. 미래야, 이번 주말엔 오지 마. 너희 가족이랑 시간 보내. 하지만 자식들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어요. 제 거절이 그들을 더 걱정스럽게 만든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TV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었는데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나왔죠. 처음에는 저런 곳에 가면 자식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아니야. 그건 자식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문득 고향 생각이 났어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집, 넓은 마당, 그리고 친숙한 이웃들. 그곳에서라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내가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 다리도 불편한데. 그렇게 고민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 손주 민지가 놀러 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민지는 항상 할머니를 즐겁게 해주는 아이였죠.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민지가 건넨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림 속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있었는데 제가 가운데 서 있고 자식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지야, 정말 예쁘구나. 근데 왜 할머니를 가운데 그렸어? 당연하죠. 할머니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잖아요. 민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식들의 사랑은 고마웠지만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자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민수를 불렀죠.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너 인생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그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죠.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더 잘 모실게요.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무 잘해줘서 미안할 정도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의 회사 생활, 제 건강 상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걱정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죠. 다음 날은 미래를 불렀어요. 미래도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했지만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엄마, 정말 그게 엄마의 행복일까요? 그래, 미래야. 엄마는 너희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미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자식들의 이해와 지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과연 제가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시험 기간을 갖기로 했어요. 자식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생활해 보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모두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어요. 천천히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오히려 혼자 하니까 성취감도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나고 자식들이 다시 모였어요. 제가 잘 지낸 걸 보고 자식들도 조금은 안심한 눈치였죠. 어머니, 정말 혼자 지내실 수 있겠어요? 그래, 힘들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가끔 너희가 와준다면 더 좋겠고. 그렇게 우리는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합의했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죠. 이제 남은 건 준비뿐이었어요. 오랫동안 살던 집을 정리하고 고향집을 수리하는 일도 해야 했죠. 자식들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짐을 싸면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생겼죠.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어요.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배웅을 나왔죠. 할머니 자주 놀러 갈게요. 엄마, 꼭 전화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에 오르면서 뒤돌아보니 자식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게 되었답니다. 버스가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친숙한 느낌이 들었죠. 마을 입구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고 안심이 되었어요. 어릴 적 친구들과 놀던 그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갔죠. 태자야, 정말 너구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릴 적 친구 영순이었어요.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언제 왔어? 여기 살러 온 거야? 응, 오늘 왔어. 이제 여기서 살려고. 영순이가 집까지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었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라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정겨웠죠. 처음 며칠은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서울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시골 생활이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물을 끓여 먹어야 하고 장을 보러 가려면 한참을 걸어야 했죠. 하지만 점차 옛날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내는 게 행복하게 느껴졌죠. 특히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잠들 때면 이렇게 살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정말 즐거웠죠. 태자야, 너 서울에서 살다 왔으니까 여기 생활 힘들지 않아?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오히려 더 좋은 걸.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병원에 가는 일이었죠.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했는데 가까운 병원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야 했거든요. 처음으로 혼자 병원에 다녀온 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 딸 미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제가 이번 주말에 놀러 갈게요.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자식들이 있잖아. 날이 갈수록 고향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어 먹고 마을 노인회에도 가입해서 활동하기 시작했죠. 특히 좋았던 건 옛 친구들과 다시 가까워진 거예요. 영순이, 춘자 그리고 명숙이와 함께 사진반에 등록해서 마을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동네 젊은이들이 할머니들 청춘이세요. 하고 놀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 얼굴에 웃음이 늘었다는 걸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가 기대되고 밤에 잠들 때면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물론 여전히 힘든 점도 있었어요.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가 많았고 몸이 아플 때면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을 떠올렸어요. 이건 제가 선택한 삶이고 이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어요. 오히려 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뿌듯했죠. 엄마,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좋아 보여요. 민수가 처음 고향집을 방문했을 때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래, 엄마 정말 행복해. 너희들 덕분이야. 이렇게 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답니다. 고향에서의 생활이 1년째 접어들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상추, 토마토 등을 키우면서 땀 흘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태자야, 너네 토마토가 정말 맛있더라. 이웃집 김할머니의 말씀에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죠. 오후에는 주로 마을 노인정에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곳이 제 제2의 집이 되었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제가 이겼어요. 노인정에서 자식들과 함께하는 바둑교실에서 듣는 아이의 목소리는 제 하루를 환하게 만들어 주었죠. 특히 기쁜 일은 제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꾸준한 운동과 맑은 공기,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생활 덕분인지 다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어느 정도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죠. 박 할머니,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동네 의원 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하루하루가 감사함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판, 새소리가 저를 반겨주었죠. 저녁에는 이웃들과 모여 앉아 수다를 떨며 하루를 마무리했고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다리가 쑤시고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동네 친구들이 찾아와 도와주었어요. 태자야, 내가 반찬 좀 가져왔어. 오늘은 쉬어. 영순이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점차 저는 마을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축제 준비위원회에 들어가 일을 돕고 동네 자식들을 위한 한글 교실도 열었죠. 할머니, 저 이제 글씨 잘 써요.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서 제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는 걸 느꼈어요. 서울에 있는 자식들과도 자주 연락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죠.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다행이에요. 민수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엄마 정말 행복해.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조차 감사함으로 느껴졌죠.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1년 동안 저는 많이 변했어요. 더 독립적이 되었고, 더 자신감 있어졌죠. 무엇보다 제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만들자, 태자야. 그리고 그 말은 항상 현실이 되었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매일 확신하게 되었어요. 고향에서의 생활이 2년째에 접어들면서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걱정이 많았지만 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게 되었죠. 자식들의 방문은 이제 부담이 아닌 즐거움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올 때마다 무언가를 해주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엄마, 우리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미래의 물음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그냥 엄마랑 앉아서 이야기나 하자. 그게 제일 좋아.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방학 때면 손주들이 고향집에 와서 며칠씩 지내곤 하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할머니, 저희가 텃밭일 도와드릴게요. 손주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죠. 자식들도 변했어요. 전에는 늘 저를 걱정하고 돌보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저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요즘 마을에서 한글 교실 하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의 말에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자식들의 삶에 간섭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죠. 엄마, 사실 제가 이직을 고민 중이에요. 미래의 말에 예전 같았으면 걱정부터 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래, 너 인생이니 너가 결정해. 엄마는 너의 선택을 응원할게. 물론 여전히 그리움은 있어요. 특히 자식들이 떠나갈 때면 눈물이 나곤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보고 싶을 때 보면 되지, 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요.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오히려 우리 가족의 유대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게 신기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미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이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특히 좋은 점은 자식들이 저를 걱정하느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제가 더 행복해졌죠. 어머니, 덕분에 저희도 성장한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졌답니다. 거리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일 밤 가족 사진을 보며 잠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힘을 얻게 되죠. 우리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고향에서의 생활이 5년째에 접어들었어요. 이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답니다. 노년의 삶에 대한 제 시각도 많이 바뀌었죠. 가장 큰 깨달음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처음 고향에 왔을 때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조용히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태자야, 너 요즘 컴퓨터 배운다면서? 영순이의 물음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그래, 손주들이랑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싶어서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깨달은 건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이에요. 물론 가족의 사랑과 지지는 중요하지만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박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웃집 젊은 부부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불편한 것보다 편한 게 더 많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힘들 때도 많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안의 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믿게 되었죠.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다른 노인분들께 조언을 해드리곤 해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에겐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마을 노인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리고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도 뿌듯해져요.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많아요. 서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요즘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희도 덕분에 마음이 편해요. 민수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진정한 가족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세대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부모님을 너무 귀하게만 모시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자신만의 삶이 필요해요. 그게 오히려 부모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제 말을 들은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면 뭔가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져요.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었던 때도 행복했던 때도 모두 제 삶을 만들어준 조각들이었죠. 젊은 시절의 고난, 결혼 후의 행복,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노년에 찾아온 새로운 도전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의 굴곡을 떠올려요. 때로는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기쁨에 겨워 날아갈 것 같았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제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만들자. 이 작은 다짐이 제 하루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는 제 마음을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제 삶에 의미를 더해주죠. 그리고 그 다짐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제 모습을 보며 나이 든다는 것이 결코 쇠퇴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저는 노년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쇠퇴가 아닌 성장의 시기로 말이에요. 노년이 되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노년의 삶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에겐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과 의미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